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곳에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누군가의 할머니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딸을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도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입니다. 저는 성실한 은행원 이재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기로 유명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잘 이해했고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58살 때 회사를 조기퇴직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60살에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퇴직금은 작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직접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세를 놓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까? 매달 월세를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세입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월세가 깎인다거나 늦는 일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월세로 저와 남편은 정말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목돈의 부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우리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했습니다. 더 이상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에 제 삶은 정말로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네의 공원길을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때로는 아침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하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화투를 치며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헬스장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제 나이에 어울리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틀, 사흘 정도의 짧은 여행들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정말 착한 사람이고 손주들도 자주 와주고 월세 수입도 있으니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고 있던 딸이 그리고 사위가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딸 수진이를 정말로 잘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딸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지금 50살입니다. 25년 전에 회사원 준호라는 사위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준호는 51살입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진주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위도 직업이 있었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똑똑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사위 준호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한 빚이 상당했습니다. 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주들의 학비도 챙겨야 했고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의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잘 챙기지 않는다고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올 때마다 제 건강을 묻고 제가 좋아하는 포도나 딸기 또는 다른 간식들을 챙겨왔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손수 만들어 와서 제게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도 좋은 남자이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진주는 여자대학교 학생이었고 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늘 다정히 해주었습니다. 사춘기 짜증을 부린 적도 없었고 때로는 함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며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찾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손주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수영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저는 수영이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괜찮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누나 부부와 손주들이 자주 와서 함께 지내고 있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너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 수영이도 늘 말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자신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두 분 건강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처럼 잘 지내시는 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는 수영이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표가 비싸기도 했고 수영이도 일이 많아서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지만 통화도 자주 하고 시진도 보내주고 하니 멀리 있다는 생각이 덜 들기도 하고 딸 부부와 손주들이 자주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밝은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오전부터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소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간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큰일이 났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아버지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어. 지금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다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혈압이 좀 높긴 했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병원에 와야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서려는데 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빨리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을 거라고. 그러니 바로 수술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도 당연히 의사 선생님 처방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는 급한 대로 딸이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돼? 정확하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를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큰 돈이라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없는 금액도 아니었거든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5천만 원은 우리가 모아놓은 거의 모든 자산이자 월세 수입의 여러 달치였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정신을 가다듬으니 전화기 너머 딸의 다급한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대충 닦아내고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분께 계속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밤 10시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딸 수진이와 사위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MRI 촬영을 하고 있어. 응급실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고는 설명하셨습니다. 환자분의 뇌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빨리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술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수술이 시급한 만큼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았습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로 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와 의자에 누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딸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수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남편의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딸, 사위는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혈전을 제거했고 뇌 손상은 최소화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회복실에서 관찰하고 있고 내일쯤이면 일반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위도 한숨을 쉬며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계속 감사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살았습니다. 잠시 후 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정산이 필요하대. 수술비가 생각보다 더 나왔어.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500만 원이라니. 그건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 수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수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영이도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자신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보내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딸에게 얘기하고는 집에 왔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월세를 받아 아껴 쓰면서 붓고 있던 적금 통장도 찾아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평생 일해서 잘 준비한 덕이었습니다. 새삼 성실했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자산을 모아 찾은 돈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아버지 수술비. 잘 내고 아버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자고. 옆에서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돈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엄마에게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해. 라며 자책하듯 말하는 딸의 손을 저는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돈은 내가 준비하는 게 맞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너는 아버지 간병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리하고 있어. 엄마는 고맙게 생각해. 정말 고마워. 딸은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수술 이틀 후에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어 기능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된 언어 중추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단어도 발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왼쪽 팔도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어 치료와 재활 치료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꾸준히 언어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천천히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표현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병원비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병해서 아버지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꼭 약속할게요. 열심히 아버지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돈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딸. 그런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고맙다. 아버지도 너 같은 딸이 있어서 힘을 얻고 있어. 돈보다 너의 진심이 더 큰 약이야.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충분히 힘낼 수 있을 거야. 그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났고 이렇게 착한 딸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퇴원한 후 남편은 집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남편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의 힘도 조금씩 돌아왔고 걷는 것도 조금 수월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딸 부부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요. 이건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습니다. 딸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원금을 줄일 수가 없어서 계속 이자만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400만 원이나요. 딸이 저에게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말과 함께요. 딸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살린 기쁨과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살자. 아버지도 손주들 곁에서 회복하면 더 빨리 나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6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더 잘 간호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를 늘 최우선으로 체크하며 생활했습니다. 약을 제때제때 잘 먹고 있는지를 항상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며, 엄마 건강 관리만 잘하는 게 좋겠다며, 자기에게 전적으로 아버지를 맡기고, 엄마는 쉬라고 늘 얘기하며 열심히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약을 거르면 안 돼요. 물리치료 언어치료도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야 해요. 정말 자상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좁아졌지만 같이 살기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간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딸이 같이 산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약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빨리 다시 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약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약사에게서 받은 양인데 계산해보면 있어야 할 약이 없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가요? 약을 매일 드시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회복이 좀 더디네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약 진짜 잘 드시고 계시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딸은 속상해하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타오는 대로 약을 드리고 있는데 왜 치료가 더딘지 의문이고 또 속상해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간병하는 딸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제가 괜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딸이 아버지 약을 챙긴다고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드린다고 자신했는데 왜 의사는 차도가 없는 게 이상하다고 약을 진짜 잘 드시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볼까? 저는 약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약사에게서 받을 때마다 정확하게 몇 개를 받는지 확인하고 날마다 몇 개씩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약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물통 옆에 약 2알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약인지 들어서 살피는데 방으로 들어오던 딸이 급하게 제 손에서 약을 빼서 통에 넣는 거예요. 당황한 듯한 말투로. 실수로 쏟았다면서 얼른 치우는 거죠. 이상했습니다. 혹시 약을 빼서 안 먹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제가 무슨 환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럴 리 없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재웅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이라니요. 남편은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있고 현재 이자가 2달 연체되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남편이 직접 대출을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했고 서명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모바일 뱅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도요. 그리고 뇌출혈 후에는 더더군다나 할 수도 없었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행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그 대출 서류를 직접 봤습니다.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 남편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로 된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남편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봐온 남편의 서명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상이 없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대출이라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딸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핸드폰 어디 있지?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은 게 있다던데.
이게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인가 뭔가를 당한 게 아닐까?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버지가 대출받았을 리가 없어. 사기를 당한 게 분명해. 남편이 쓰러지고 수술한 후 경황이 없어. 그때까지 전 핸드폰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찾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저를 보고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건. 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은 자기에게 있다면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딸은 말했어요. 엄마, 그 대출은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줬다고? 널 주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딸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나한테는 왜 말이 없었는지 물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사위 준호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사위도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언제 대출을 받은 거야?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딸이 서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핸드폰을 가져가서.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진정하고 찬찬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남편의 휴대폰과 도장을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조했던 것입니다. 그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가진 빚을 갚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렇게 밝혀진 거니까 그 오피스텔을 우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대출도 갚고 월세도 관리 잘 할 수 있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야. 이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자산이야. 그건 우리 것으로 둬야 해. 딸은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잖아. 월세 수입이 있으면 우리 생활도 나아질 거 아니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제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이건 우리의 노후 자산이야. 아버지 치료비로 계속 써야 하는 돈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입처야. 단호히 얘기하고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딸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빚 문제로 많이 힘드니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대출을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대출을 해주시고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일을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강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줬다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위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고 대출 이자를 내기 힘드니 오피스텔을 파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이 우리의 노후가 날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진짜 해준 게 맞니? 딸이 눈을 피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아직 말은 못해도 얼굴 표정이라도 보면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표정에는 진실이 나타나니까요. 딸은 아버지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잘 모르실 거라고.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니 말씀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저를 말렸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두렵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오피스텔은 넘보지 말라고. 단호히 딸 부부에게 얘기하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이 받았다는 신용대출을 갚으려고요. 이런 방법이 이자가 더 싸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이미 오피스텔은 담보대출이 2억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출 날짜를 찾아봤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남편이 쓰러진 후 딸 부부가 핸드폰과 도장을 도용해 버린 일이었죠. 그러고는 천사의 얼굴로 내 옆에서 아버지 간병을 잘하고 있는 척 위장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너무 끔찍해서 한시도 딸 부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나와 부동산을 들려 오피스텔을 내놨어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집에와 딸을 불러놓고 당장 나가라고 했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요. 딸은 잠깐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은행에 다녀왔고 오피스텔도 부동산에 내놨다고 했어요. 딸 가족을 그날 바로 내쫓았어요.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라며 매몰차게 문을 닫았어요. 진짜로 딸 부부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 가족과 이별을 했어요. 그런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약도 제가 직접 잘 챙겨서 먹였고요. 인간의 회복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단어만 말하던 남편이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 팔도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수진이 이상. 해. 이상. 해.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힘들지만 남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을 했었는지. 진짜 당신이 수진이를 위해서 대출을 한 건지.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니야. 남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짓. 말. 수진이. 거짓말. 거짓말? 우리가 사랑한 딸이, 우리가 믿던 그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남편이 쓰러진 일도 이상하다는 것을. 남편이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 딸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딸이 의도적으로 남편을 만났던 건 아닐까요? 그날 카페에서 누굴 만났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준호. 그들이 있었어. 그들이 약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약물을 먹게 했고 남편은 그 이후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딸이 남편에게 약물을?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 말문이 트이니 남편은 더 잘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남편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발음은 어눌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와 저를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집에 들어와 생활한 것. 딸 부부를 볼 때마다 남편이 유난히 불편한 얼굴을 했던 것. 아버지 회복을 더디게 하냐고 딸이 일부러 약을 빼고 먹인 것들.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녹음한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범죄에 해당합니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사기고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모의 동정심을 이용한 행위는 더욱이고 의도적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딸과 사위가 한 행동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길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남편도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했습니다. 은행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도장이 위조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휴대폰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카톡에 남겨진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 속였지? 응, 엄마가 준다고 했잖아. 얼마 받았어? 응, 5,500만 원. 아버지 입원비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돼.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구속되었습니다. 손녀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진주와 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돈댁으로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죄로 인해 우리는 딸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딸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은 계속 회복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사와 함께 꾸준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순이 넘었지만 다시 사회로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근로 사업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과 남편 치료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매되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은 보험료까지 보태서 겨우 갚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자산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픈 남편과 편안히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남편과 함께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효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타인입니다. 자식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현명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자식이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면 깨어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